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오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망언으로 한반도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발칵 뒤집힌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비웃던 한국의 장난감 위성 하나가 태평양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독도로 향하던 일본의 최정예 이지스 함대가 단 5분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그날, 미군 수뇌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동해상공 570km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일본이 아닌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을까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선임 분석관이 목격한 그날의 1급 기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분석관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조너선 프라이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동아시아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선임 분석관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백악관의 심장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와 지하 벙커인 시츄에이션 룸을 오가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최전선을 지켜봐 왔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격변의 순간 속에서도 저는 늘 냉철한 이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신조로 삼아왔어요. 감정에 휩쓸린 예측은 재앙을 부르고 섣부른 낙관은 동맹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의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쏘아올린 작은 위성 하나가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과 워싱턴의 질서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된 유럽의 소형 발사체 베가시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는 단신 보고가 올라왔을 뿐이었죠. 탑재체는 콤셋 7호, 통상 아리랑 7호로 불리는 한국의 다목적 실용 위성이었습니다. NSC의 아침 브리핑 자료 한 구석을 차지한 이 소식에 주목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의 모든 신경은 다시금 격화되는 중동의 긴장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무력 시위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위성 발사는 그저 동맹국에 자축할 만한 기술적 성취 정도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또 그 작은 나라가 무언가 해냈군, 축하는 해주어야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정확히 44분 뒤 아리랑 7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고 남극의 트롤 기지를 거쳐 대전의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 우주군과 국가정찰국으로부터 거의 동시에 긴급 딱지가 붙은 보고서가 시츄에이션 룸의 스크린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교차 검증된 정보들은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상도 30cm.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합참의 우주전략 담당관인 마이클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에 모인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아리랑 7호가 테스트용으로 촬영해 보내온 첫 번째 빛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촬영 장소는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마치 자신들의 앞마당을 들여다보듯 촬영한 이미지였죠. 이건 말이 안 돼, 존. 자네 생각은 어떤가? 국가정보국장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시츄에이션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30cm 해상도.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선명한 사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균형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상용 위성 시장에서 최고 해상도는 미국의 맥사 테크놀로지가 보유한 월드뷰 3의 31cm급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정찰국이 운용하는 첩보위성 KH-11 시리즈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10cm 이하의 경이적인 해상도를 자랑하지만 이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극비리에 운용되는 최상위 전략 자산입니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는 물론 존재 자체를 공유하지 않는 신의 눈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한국이
우리의 허락이나 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인 기술력만으로 30cm급 해상도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흑백 광학 카메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컬러 1.2m, 심지어 적외선 4m급 해상도까지. 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상의 모든 것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반덴버그 기지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활주로에 주기된 F-35 전투기의 기종 식별은 물론 동체에 새겨진 작은 정비용 문구까지 희미하게나마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이 세단인지 SUV인지 트럭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어요. 젠장, 저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 누군가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와 동등한 혹은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를 능가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빅브라더로서 동맹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세를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탄이었죠. 백안과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내내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바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저 코딱지만 한 나라한테 뒤통수를 맞은 건가?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드는 위성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만들어내는 거지? 시엘, 에나로, 당신들은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야? 대통령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보 실패였죠. 우리는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1호부터 6호까지 그들이 차근차근 쌓아올린 기술적 노하우와 집요한 연구개발의 과정을 우리는 그저 개발도상국의 모방 기술 정도로 폄하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체 개발한 누리호 발사체를 쏘아 올렸을 때도 아직은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수준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의 30cm라는 숫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격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강경파들은 즉각 한국의 우려를 표명하고 아리랑 7호의 영상 데이터 공유와 운용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눈을 통제하겠다는 속내나 다름없었죠. 대통령님, 이는 동맹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정찰 자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깁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눈이 우리의 전략 자산을 훤히 들여다보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와 저를 포함한 일부 분석가들은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지금 섣불리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동맹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아리랑 7호는 위협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워싱턴의 오랜 관성과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회의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대통령의 눈빛 속에 스쳐 지나간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것은 분노와 당혹감을 넘어 한국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한 지도자의 고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이 모든 상황을 비웃으며 기름을 붓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또 다른 핵심 동맹, 일본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미 일본 대사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기야마 대사는 백악관과 국무부의 주요 인사들을 연달아 접촉하며 모골적으로 한국을 폄하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NSC에서 그를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정갈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스기야마 대사는 그러나 그 표정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프라이스 선임님, 한국의 위성 발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교적 수사로 시작된 대화는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본 정부는 물론 워싱턴의 많은 분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손에 과도한 힘이 쥐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교묘했어요. 동맹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견제하려는 시기심과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프라이스 선임님. 저희 정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30cm 해상도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어낸 최대치의 결과물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일종의 국뽕이라고 할까요? 실체가 불분명한 장난감 위성 하나에 워싱턴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조금 의아할 따름입니다. 장난감 위성.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명백한 조롱이자 멸시였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 충격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때입니다. 기술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위성을 무분별하게 운용하려는 한국의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위성 기술 및 부품 수출 통제 같은.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는 예면한 채 어떻게든 한국의 발목을 잡아보려는 그들의 속내가 너무나도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사님, 아리랑 7호의 성능은 우리 우주군과 국가정찰국이 복수의 채널을 통해 검증한 팩트입니다. 일본의 정보 분석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강과는 국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제재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스기야마 대사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의 충심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으로서 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그는 제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일본의 극우 정치인으로 악명 높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 석상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던 그녀는 국면 전환을 위해 가장 손쉬운 카드, 바로 한국 때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적인 점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일본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본 언론들은 그녀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혐한 감정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던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시에 내부의 자존심을 자극해 과격한 반응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도발이었습니다. 백악관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빌어먹을. 저 여자 다카이치가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한국이 아닌 일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런 구시대적인 영토 분쟁으로 판을 흔들려 하는가. 우리가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할 이 시점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군. 그는 혀를 차며 말했지만 동시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놔둬 보게. 저 오만한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이 무시하던 작은 나라에게 제대로 한 방 얻어맞는 것도 꽤 볼만한 구경거리가 될 테니. 어쩌면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한국이 알아서 저들을 교육시켜 줄지도 모르지. 대통령의 말은 마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그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군사력의 잣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막강한 이지스 함대와 항공자위대의 F-35편대를 떠올리며 한국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맞선다면 결국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의 차이는 명백하다. 한국은 예교적 항의와 초계 비행 수준에서 그쳐야만 한다. 그 이상은 자멸행위다. 이것이 저의 분석이었죠. 제 예상대로 한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동해상에서는 이미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율곡 이함이 동해 함대를 이끌고 독도를 향해 출항했고 공군 역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편대를 독도 영공으로 보내 초계 비행을 실시하며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무력 대응이라며 연일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초강경 대응은 오히려 일본 내 다카이치 총리의 반대파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총리의 성급하고 위험한 발언이 결국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동북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다.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내의 온건파들까지 나서서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론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카이치 총리는 더욱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더욱 강력한 보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고 한국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즈모급 경항공모함과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들로 구성된 호위대군, 그리고 F-35 전투기 편대가 동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백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대치하며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워싱턴의 시츄에이션 룸 모니터에는 동해상에 마주보고 선 양국의 함대와 전투기들의 위치가 붉은색과 푸른색 점으로 빼곡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금방이라도 포성이 울려 퍼질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끝이다. 한국은 너무 멀리 나갔어. 저 막강한 일본 함대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의 이성과 경험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츄에이션 룸의 모든 분석관들과 장군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숨을 죽이게 만든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위 570km 상공에서 조용히 동해를 내려다보고 있던 장난감 위성 아리랑 7호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작은 위성이 일본 함대를 향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발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현대해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대반격의 서막이 그렇게 고요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의 거대한 전술 지도 화면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대한 생물처럼 보였습니다. 동해 혹은 그들이 부르는 일본해의 짙푸른 공간 위로 수십 개의 아이콘이 섬광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독도를 중심으로 방어 진영을 펼친 한국 해군 함대의 푸른색 아이콘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거대한 세기처럼 파고드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대군의 붉은색 아이콘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둔 킹과 퀸, 비숍과 나이트들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일본 함대, 교전 예상 지점까지 50해리, F-35편대,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 진입까지 5분 전. 태평양 사령부에서 파견된 연락장교의 건조한 보고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품은 무게는 시츄에이션 룸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5분.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승패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일본의 전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기함으로 나선 경항공모함 이즈모와 자매함 카가. 거기다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급과 아타고급이 양옆을 호위하고 있었고 수중에서는 소류급 잠수함들이 조용히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미 해군과 동일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편대가 위협적인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죠. 이에 맞서는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을 필두로 분전하고 있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석관들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옆자리에 앉은 CA 동아시아 국장 데이비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섰어. 자존심도 좋지만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했어야지. 이제 우리가 개입해서 말리는 수밖에 없겠군. 물론 일본이 한 수 가르쳐준 뒤에나 가능하겠지만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사후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제한적 피해, 미국의 중재, 그리고 굴욕적인 후퇴. 그 결과 한국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는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며 동북아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들 터였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입을 꾹 다물고 스크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가 이 상황을 일종의 리얼리티 쇼처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죠. 자신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동맹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최종 승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만끽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던 우주군 소속의 젊은 여성 분석관 에밀리 중위의 입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그 작은 소리조차 룸 전체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중위 마이클 장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중위는 자신의 모니터와 메인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장군님. 정체불명의 고출력 주파수 파형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고도 약 570km 상공 태양동기궤도입니다. 태양동기궤도라고 마이클 장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 궤도는 바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통신 주파수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마이크로파처럼 매우 좁은 영역에 극도로 집중된 다중 스펙트럼의 복합 에너지 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에너지는 아니에요. 마치 디지털 신호에 간섭하기 위해 특수하게 변조된 것 같습니다. 목표 지점은 젠장, 일본 호위대군 전역입니다. 에밀리 중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츄에이션 룸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보인 것은 하늘을 날던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 편대였습니다. 편대를 이끌던 리더기의 붉은색 아이콘이 갑자기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접촉 불량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태평양 사령부, 일본 공자대 편대 상황 보고하라. 마이클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현재 확인 중입니다. 일본 측 교신의 극심한 혼선이 그들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아니, 통신뿐만이 아닙니다. 피아식 별장치 신호가 전부 소실되고 있습니다. 화면 위 붉은색 전투기 아이콘들이 하나둘씩 깜빡이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도상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리고 잠시 후 예비 채널을 통해 간신히 복구된 감청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명에 가까운 조종사의 절규였습니다. 통제 불능. 통제 불능. 레이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니, 수백 개의 유령기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전방시 현장치가 완전히 먹통이다. 고도가 멋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으악. 끔찍한 소음과 함께 교신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F-35, 현존하는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그 심장부인 항전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종사는 지금 자신의 고도와 속도,
심지어 기체의 수평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디지털관 속에 갇혀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세기 진영을 유지하며 독도를 향해 돌진하던 일본 함대의 붉은 아이콘들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진이라도 만난 것처럼. 기암인 이즈모의 아이콘이 갑자기 90도로 급선회하더니 뒤따르던 마야급 이지스함의 항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도상에서 두 아이콘이 충돌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멈춰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에밀리 중위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아리랑 7호의 주파수 파형이 일본 함대의 모든 시스템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 소나, 레이더, GPS, 위성통신. 그들의 모든 디지털 신경망이 동시다발적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방위고등연 구계획국에서 나온 백발의 기술 고문, 닥터 렐즈가 스크린 앞으로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경이로움과 지적인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파 교란이 아닙니다. 재밍은 고출력의 소음으로 상대방의 통신을 덮어버리는 원시적인 방식이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디지털 고스트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함대가 사용하는 모든 군용 네트워크의 암호화 키와 백도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호를 막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부로 침투해 거짓된 정보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마치 혈관에 독을 주입하는 것처럼요. 닥터 렐즈의 설명은 시츄에이션 룸에 있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일본 함대의 장병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 모든 감각기관이 배신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의 전투정보실에서는 레이더 스크린에 수천 개의 가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일 터였습니다. 소나 탐지실에서는 잊지도 않은 적 잠수함의 소나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질 것이고, 함교의 항해사들은 GPS가 가리키는 엉뚱한 위치 정보 때문에 자신들이 태평양 한가운데를 표류하고 있다고 믿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심지어 함선의 균형을 잡는 자동 안정화 시스템마저 오류를 일으켜 잔잔한 동해의 파도 위에서 배가 전복될 듯이 흔들리는 공포를 겪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지옥이었습니다. 스크린 위의 광경은 닥터 렐즈의 설명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더 이상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고철 덩어리들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구축함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원을 그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함선은 엔진을 끈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F-35 전투기들이 간신히 이즈모의 갑판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착륙 유도 시스템이 먹통이 된 탓에 아비규환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착륙 각도를 놓쳐 아슬아슬하게 바다 위로 추락할 뻔하다가 겨우 기술을 들어 올리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단 5분. 아리랑 7호가 정체불명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동부가 최강이라 자부하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정예함대는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아니, 전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파괴되진 않았지만 군대로서의 기능과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으니까요. 이는 마치 잘 훈련된 최정예 검투사의 뇌를 파괴하여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맙서사.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군사 전략과 전력 분석의 모든 상식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차와 미사일, 항공모함의 숫자를 세며 힘의 균형을 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하늘 위,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 하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젖힌 최초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들을 장난감 위성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을 지배하던 얼음장 같은 침묵을 깬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푼 채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흥미로운 표정이 없었어요. 대신
마치 처음 보는 거대한 맹수를 마주한 사냥꾼처럼 극도의 경계심과 함께 차가운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난감 위성이 하는 짓이란 말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비서실장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한국 대통령에게 연결해. 아니, 내가 직접 걸겠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게임이 아니야.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어.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 위에 붉은색 아이콘들이 일제히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질서정연한 전략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명백한 패주였어요. 자신들을 덮친 정체불명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일본 본토를 향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문득 스기야마 대사가 내뱉었던 장난감 위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그를, 또 그 말에 반박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듯한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우리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가 품고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그들의 조용한 분노와 집요한 인내심을 너무나도 오만하게 얕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30cm 해상도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1차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해상에서 벌어진 2호 분간의 침묵은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 너희의 심장을 멈출 수 있다는 마지막 통첩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아시아 태평양의 질서. 그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의 피라미드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존재가 이제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대등한,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월한 힘을 가진 미지의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그날 시츄에이션 룸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의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츄에이션 룸의 냉각 시스템이 내뿜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오직 서버의 낮은 구동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는 여전히 아비규환의 패주가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독도를 향해 세기처럼 파고들던 붉은색 아이콘들은 이제 완전히 붕괴된 채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겁먹은 짐승떼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어떠한 전략도 지휘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몸부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붉은색 아이콘, 일본 영해를 향해 최고 속도로 퇴각 중입니다. 하지만 대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부 함선은 여전히 통신 및 항법 시스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사령부 연락장교의 보고는 더 이상 군사적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재난 상황을 중계하는 것에 가까웠죠. 동부가 채강을 자부하던 함대가 총성 한 발 없이 단 5분 만에 의지를 상실한 유령선들의 무리로 전락해버린 이 광경은 이방 안에 있는 그 누구의 경험과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를 지시한 그 순간 룸 안의 모든 이들은 비로소 얼어붙었던 사고 회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시 군인들이었습니다. 닥터 릴즈 합참의 마이클 장군이 백발의 기술 고문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당혹감보다는 미지의 현상을 마주한 전문가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냉철한 분석 욕구로 가득 차 있었죠. 방금 우리가 본 것, 저 디지털 고스트라는 것,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 정도 규모의 함대 전체를, 그것도 수백 킬로미터 밖 상공에서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것이. 모두의 시선이 닥터 릴즈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연구과제를 만난 노교수처럼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한가? 장군님, 오늘부로 그 질문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로 말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전자전의 개념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격입니다. 저는 이것을 네트워크 신경망 침투, 약칭 NNI라고 부르고 싶군요. 그는 스크린의 한쪽 구석에 떠있는 아리랑 7호의 재원표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저 위성의 30cm 해상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저것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바로 저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의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버스 시스템 그 자체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버스 시스템이라니? 그건 그저 위성의 기본 골격과 전력 공급 장치일 뿐이지 않나 CIA의 데이비드 국장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닥터 렐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버스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프로세서로 재설계한 겁니다. 그들은 위성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단순히 사진만 잘 찍는 위성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늘 위의 두뇌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아리랑 7호는 단순히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관측 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고해상도 망원경을 눈으로 삼고 특정 목표물을 향해 극도로 정밀하게 제어된 마이크로파 펄스를 발사할 수 있는 창을 함께 가진 우주 기반의 통합 정보전 플랫폼입니다. 그의 설명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렸지만 스크린 위의 현실이 그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일본 자위대의 모든 통신 프로토콜, 암호화 알고리즘, 심지어는 각 함성과 전투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아주 작은 버그나 백도어까지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자위대의 네트워크는 잠기지 않은 대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아리랑 7호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디지털 바이러스를 주입한 겁니다. 레이더에는 가짜 적기를, 소나에는 가짜 잠수함을, 항법 장치에는 가짜 좌표를 끊임없이 생성해내는 바이러스를 말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뇌의 시신경과 청신경, 평형감각 기관에 동시에 수백만 개의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도 방아쇠는커녕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시츄에이션 룸은 경악을 넘어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장난감이라 폄하했던 위성은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무서운 형태의 비살상 전략 무기였던 것입니다. 물리적 파괴 없이 적의 군사력을 완벽하게 증발시켜버리는 힘. 그것은 핵무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효율적이고 은밀하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데이비드 국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명백한 정보 실패였죠. CIA와 국가정찰국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고도 우리는 한국이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깊고 무서운 이빨을 갈고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K방산의 성과나 누리호 발사 같은 것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하, 용산 대통령실과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평소에 거만하고 호전적인 태도를 완전히 지운 채 신중하게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례적인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대통령님. 나 도널드 트럼프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극히 차분하고 침착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승자의 환희나 흥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자신감만이 묻어나왔습니다. 네, 대통령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트럼프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방금 동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우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소.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더군. 내가 전부터 그 여자 뭔가 일낼 줄 알았다니까. 그는 능청스럽게 말을 돌리며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한국의 편이었던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기보다는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자 침략 행위였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최소한의 방어 조치.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동부가 최강 함대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폐주시킨 것을 최소한의 조치라고 표현하는 그 담대함. 그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만이 부릴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이요. 물론. 당신들의 자위권 행사는 전적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요.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새로운 국면이라 하시면 보다 수평적이고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요. 조만간 워싱턴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배울 것이 아주 많을 것 같군. 좋습니다. 대통령님. 실무선에서 협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짧은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가 남긴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게, 그것도 한국 대통령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관계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시혜를 베푸는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전략을 배우고 협력을 구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트럼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포함한 NSC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게 새로운 현실이야. 일본은 끝났어. 적어도 다카이치의 시대는. 이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단 하나야. 한국이 가진 저 기술, 저 힘을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절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돼. 그의 명령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백악관의 모든 예교안보 라인은 한국 다시 알기라는 단일 목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패닉 상태로 겨우 귀환한 함대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에 유령이 나타났다. 배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식의 비과학적인 증언들만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함선과 전투기에는 단 하나의 물리적 손상도 없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를 더욱 깊은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다음 날 창백한 얼굴로 기자회견에 나선 일본 관방장관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동해상에서 벌어진 우리 자위대 함대의 전술적 기동 변경은 예정된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함선에서 보고된 일시적인 장비 오작동은 이례적으로 발생한 강력한 태양 흑점 폭발과 그로 인한 전리층의 급격한 교란 현상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해견장은 순간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실소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이라니. 그런 현상이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의 일본 함대에만, 그것도 한국 해군과의 대치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모든 디지털 장비를 선택적으로 공격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21세기 최악의 변명, 일본, 과학이 아닌 판타지로 안보를 설명하다라며 대대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정치 생명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그녀는 독도 도발이라는 무리수를 던졌다가 일본의 군사적 무능과 예교적 고립만 전 세계에 광고한 최악의 총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그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고 결국 그녀는 며칠 뒤 쓸쓸하게 총리 관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콤셋7이라는 제목의 낡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 주 전 제가 직접 작성했던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의 아리랑치로는 주목할 만한 기술적 성취이나 영내 전략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딜리트 키를 눌러 파일을 영구히 삭제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선 자기 혐오가 밀려왔어요. 저의 오만과 편견,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제 책상 위에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프라이스. 네, 보좌관님. 대통령 지시 1세.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겠다. 지금부터 자네는 다른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오직 이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게. 프로젝트명은 아리랑. 목표는 단 하나야. 한국이 가진 힘의 실체, 그 기술의 기원과 한계,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우리의 틀에 맞춰 분석해서는 안 되네. 이제부터 우리는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해. 수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유일한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새로운 언어, 한국어로 쓰인 거대한 청사진을 간신히 읽어내려 애쓰는 초라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임무는 그 위대하고도 두려운 청사진의 첫 장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워싱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백악관과 펜타곤, 랭리의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국에 대한 경계심도, 경쟁국에 대한 적개심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아오다 갑자기 눈을 뜬 사람이 느끼는 경외감과 현기증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던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근원적인 충격이었죠. 저의 새로운 임무, 프로젝트 아리랑은 그 충격의 한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직접 지휘 아래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수준의 보안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팀의 구성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조너선 프라이스는 동아시아 정세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미지의 문명을 해독해야 하는 수석 해독관이라는 기묘한 직책으로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군사와 정보기관의 에이스들이 총망라되었습니다. 디지털 고스트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천재 닥터 릴즈. 아리랑 7호의 이상 신호를 최초로 포착했던 우주군의 젊은 에이스 에밀리 중위. 그리고 국가정찰국과 국가안보국에서 차출된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과 사이버전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팀의 절반가량이 군사 전문가가 아닌 인문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심지어는 언어학자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프로젝트의 첫 회의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정보작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사일 사일로나 잠수함 기지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국가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아리랑, 한 국가의 영혼을 이해하다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보좌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한국을 우리의 잣대로만 재단해왔습니다. GDP, 군사력 순위, 무역 규모. 하지만 그 모든 숫자는 오늘날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드웨어에만 집착하다가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진짜 힘,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아리랑 7호의 힘은 반도체 칩이나 광학 렌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낸 한 민족의 집념과 분노,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갈망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심연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의 연설은 프로젝트 아리랑의 방향성을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트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닥터 렐즈와 기술팀이 이끄는 테크니컬 트랙. 그들은 동해상에서 수집된 아리랑 7호의 희미한 신호 잔해를 분석하며 NNI 기술의 원리를 역으로 추적해 나갔습니다. 닥터 렐즈는 첫 번째 기술 브리핑에서 경악할 만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파수를 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공간 그 자체를 매질로 삼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리랑치로는 목표 지점 주위의 공간에 미세한 양자 터널을 형성하고 그 터널을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을 시스템의 물리적 회로에 직접 각인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모든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기술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초에 들어오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냥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효율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양자 터널, 데이터 각인. 그것은 이미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마법이나 연금술의 영역처럼 들렸습니다. 닥터 엘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양자 얽힘의 시대로 건너가 버린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지적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바로 저와 인문학자들이 이끄는 컬처럴 트랙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부터 조선왕조실록,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현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모든 논문과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탐독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과 정, 그리고 스스로. 한은 억울하게 당하고도 갚아주지 못한 응어리진 슬픔과 분노였습니다. 수천 년간 거대 세력들 틈바구니에서 겪어야 했던 침략과 수모의 역사. 그것은 한국인들의 DNA 깊숙한 곳에 새겨진 민족적 트라우마였죠. 아리랑 7호의 그 무서운 힘은 바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한의 기술적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정은 피를 나누지 않은 사이에도 끈끈하게 이어지는 독특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집력과 희생정신을 이끌어내는 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는 거대한 정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스스로. 그들은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들을 도왔던 은인들의 간섭과 통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미국이 미사일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독자적으로 백곰 미사일을 개발했던 역사. 반도체 산업 초기에 일본이 핵심 기술과 부품 수출을 막자 밤을 새워가며 국산화에 매달렸던 집념. 그 모든 역사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오직 우리 자신을 믿을 뿐이다라는 처절한 자립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그 철학의 완결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한 조지타운 대학의 한국계 석학 에블린 김 박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비밀리에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정보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라이스 씨, 당신은 아직도 한국을 서구적인 비밀주의의 관점에서 보고 있군요.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개했죠. 공개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의 전략은 은닉이 아니라 난해함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표된 수많은 논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물리학, 재료공학, 양자역학 분야의 논문들을요. 당신들은 아마 그것들을 그저 기초과학 분야의 평범한 학술 성과물로 치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논문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연구들이 사실은 하나의 목표, 즉 프로젝트 아리랑을 향해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을 암호화된 문서로 숨긴 게 아니라 수천 편의 학술 논문 속에 잘게 쪼개어 흩뿌려 놓은 겁니다. 전체 설계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논문들의 진짜 의미를 해독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녀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지능적이고 우아한 방식의 정보 보안이었습니다.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도둑맞은 편지처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어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죠. 우리는 그들이 던져준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도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바보들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 팀은 한국어로 발표된 지난 10년간의 모든 과학기술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에밀리 중위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선임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녀가 제게 내민 것은 2년 전 한국의 한 지방 국립대학 소속의 이름 없는 물리학자가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다차원 시공간에서의 정보 비가역성에 관한 고찰. 일반인이 보기에는 무슨 소린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극히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제목이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마지막 단락에 포함된 하나의 수식을 본 닥터 릴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식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럴 수가. 이건 방정식이 아니야. 이건 시야. 그는 수식의 각 항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 법칙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 수식은 어떻게 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정보라는 개념 자체를 변형시키고 전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기술적 방법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NNI 기술의 핵심 원리를 가장 아름답고 은유적인 형태의 수학 언어로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논문은 기술 설명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문입니다. 닥터 릴즈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논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물질의 시대를 넘어 정보와 개념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너희가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쯤 세상은 이미 우리의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논문의 저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은둔학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그가 존경하는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북선, 하객진,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던 그 비장한 한마디. 아리랑치로는 21세기의 부활한 거북선이었고 동해상에서 펼쳐진 5분의 침묵은 현대판 하객진이었으며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숨긴 채 묵묵히 칼을 갈아온 그들의 과정은 충무공의 정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아리랑의 첫 번째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서두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께. 우리는 적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특정 국가나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단련된 하나의 거대한 정신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드웨어의 충돌이 아닌 의지와 철학의 대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느끼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처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는 군사적 과제가 아닌 문명사적 과제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해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한 달. 그러나 세상은 이미 10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총사퇴하고 친한파 성향의 온건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독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복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리랑 7호의 태양 흑점 공격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었죠. 중국과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침묵했지만 그들의 첩보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는 보고가 연일 올라왔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턱 밑에서 벌어진 이 조용한 혁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지도 일본의 굴복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죠. 마치 깊은 산속의 노승처럼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힘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다음 단계의 청사진을 상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아리랑 7호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서사의 프롤로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동해 침묵의 5분 이전의 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 이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유일한 체스 마스터였습니다. 우리는 흑과 백의 말을 모두 움직이며 판세를 지배했고, 동맹국들은 우리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체스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저 멀리 동쪽의 한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게임, 바로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체스가 적의 왕을 잡는 섬멸의 게임이라면 바둑은 침묵 속에서 실리를 취하고 집을 지어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구도의 게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아리랑의 중간 보고서가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역사적인 만남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DC의 백악관이 아니었어요. 메릴랜드주 케탁틴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 그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중동평화협정이 체결된 곳, 냉전시대 흐루쇼프와 아이젠하워가 마주 앉았던 곳. 캠프 데이비드는 늘 세계사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기존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합의를 이뤄내야 할 때 선택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그곳으로 초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워싱턴이 한국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회담 전날 밤, 저는 대통령의 숙소인 아스펜 로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는 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보고를 묵묵히 들으며 복잡한 표정으로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님, 우리는 매일 기술이나 군사협력을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철학을 마주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의 본질은 NN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탄생시킨 정신, 즉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수천 년의 한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극도의 자립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마치 충무공 이순신에게 그의 칼을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일 테니까요. 대통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프라이스. 그들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이대한 한국이여, 우리를 가르쳐주소서라고 빌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구걸하는 자를 동정할지는 몰라도 존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오만을 사과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과라. 대통령은 그 단어를 낯선 리레어처럼 곱씹었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바뀌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은 맑고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조용히 착륙장에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 대통령과 최소한의 수행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헬기 앞으로 걸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은 이 장면을 세기의 악수라며 대서특필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담은 로럴 로지의 작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벽난로와 몇 개의 안락의자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죠. 마치 오랜 친구의 서재에서 담소를 나누는 듯한 풍경이었지만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외로 솔직하게 운을 뗐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힘을 보았소. 그리고 인정하겠소. 우리는 당신들의 나라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소.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가을 숲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작습니다. 어떤 나무는 곧게 뻗었고 어떤 나무는 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키가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지배하고 고든 나무가 흰 나무를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숲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서로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람을 막아주며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은 선문답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수직적 위계 질서가 아닌 수평적 공존의 시대. 그는 기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소, 그 철학에 동의하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소?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이 필요하오. 그 디지털 고스트, NNI 기술을 우리와 공유해 주시오. 함께라면 우리는 이 세계를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 완벽한 방패를 구축할 수 있을 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대통령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에게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위대한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군에 맞서 나라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적인 숫자와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그에게 그 12척의 배를 우리에게 넘기면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면 그 장군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는 말을 멈추고 트럼프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배는 단순한 나무와 쇠의 조합이 아니다. 이것은 내 백성들의 눈물이요, 죽어간 병사들의 피이며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아리랑치로는 저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저희 민족의 맹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술 자체를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설령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거절. 그것은 너무나도 정중하고 철학적이었지만 동시에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칼을 거래할 수는 없지만 칼을 든 자유의지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새로운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보호를 받거나 제공하는 관계가 아닌 수호자 동맹을 제안합니다.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신들의 힘을 사용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길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보는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눈이 되어 위협을 먼저 알려주고 방패가 되어 부당한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의 주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맹세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우리의 방패는 그를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혁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기술 공유라는 미끼를 거부하고 대신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동반자라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관계를 역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미국의 길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도덕적 감독자의 위치를 자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가고 있을 터였습니다. 결국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자의 굴욕감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인정한 자의 씁쓸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좋소. 그 수호자 동맹. 받아들이겠소. 당신들은 정말 지독한 협상가들이군. 회담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 측 국가안보실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온화한 인상의 중년 신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위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리랑 7호가 처음 발사되었을 때 그것을 주목할 만하지만 제한적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장난감 위성이라 조롱했을 때 속으로는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는 그 말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나라를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당신들이 품고 있는 정신의 깊이를, 그 역사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하고 오만했던 시각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고백에 그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프라이스 선임님, 고개를 드십시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더 나은 숲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패자를 너그럽게 감싸 안는 승자의 아량이자 새로운 친구를 맞이하는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제 사무실로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족자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힘차면서도 유려한 필체로 쓰인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정도. 바를 정, 길도, 올바른 길. 꼼수나 지름길이 아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과 명분을 지키며 나아가는 길. 저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리랑 7호의 본질이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올바른 길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침묵의 약속을 제게 보내온 것입니다. 저는 족자를 제 사무실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위성 관제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리랑 7호가 보내온 실시간 지상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상은 군사기지나 분쟁 지역이 아니었어요. 카메라는 히말라야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백의 설원 위로 새벽의 첫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황금비드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리랑 7호의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의를 지켜보고 동시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킬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저 멀리 동쪽의 작은 나라가 띄운 북극성을 길잡이 삼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한국.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분노로만 태워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수치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잉태되었으나 복수의 화신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수호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들의 올바른 길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첫 장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들의 조용하고도 위대한 여정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오만했던 과거에 대한 사죄와 함께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체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하늘 스스로의 힘으로 승화시킨 우리 민족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미국 분석관 프라이스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닌 세계의 질서를 함께 이끌어갈 당당한 파트너입니다. 정도,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우리의 맹세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한미 관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속 수호자 동맹처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